자, 환경과 에너지 드디어 4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내용은 다소 가볍긴 하지만요. 뒤에 가면 에너지 쪽은 좀 또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갖다가 그래도, 안 하면 안 된다. 4단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이랑 전반적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생태계죠. 생태계도 이제 되게 앞에 있었던 내용과는 별반 다르게 없어요. 그 3단 마지막 부분 보시면 우리가 종대항성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지? 거기 있는 내용이랑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그냥 한번 좀 훑어가는 마음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태계에서 나와 있죠? 자, 생물과 이제 환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영역 주고받아 유지되는 유기적인 체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주고받으면 이거를 우리 작용, 반작용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체, 하나의 생명체. 이 개체들이 모이면은 군대를 형성한다. 그래서 개체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 네모 박스 쳐주시고 별표 쳐주시고 하나의 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이 한 종의 생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군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여러 개체군의 무리로 나와 있죠. 얘는 여러 개체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의 생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개체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종이 되겠지만은 군집 같은 경우는 여러 종의 생물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태계 위계적인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생태계는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순서로 점점 규모가 커지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생태계의 구성 요소,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으로 구별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비생물적 요인, 생물적 요인.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환경 정도라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태계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유지시킨다 밑줄 그어주시고, 자,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갖다가 우리가 생물적 요인이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물적 요인으로는 세 가지가 있죠. 생산자. 자, 광합성을 하여 영양분을 스스로 생산한다고 나와 있는데 스스로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양분을 갖다가 생산을 할 수가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생산자라고 구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라고 나와 있죠. 자, 소비자는 생산자나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서 영양분을 얻는다. 그러니까 생산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를 갖다가 무기물을 갖다가 유기물을 만들어낸다 그러고요. 소비자 같은 경우는 유기물을 갖다가 유기물을 유지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분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세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을 갖다가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네는 유기물을 갖다가 뭐로 만들어내는 애들이냐면은 무기물로 만들어내는 애들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분해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부르려 주시고, 자,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작용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비생물적 요인은 생물의 생활 방식, 번식 방법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반작용을 해서 생물적 요인은 공기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등의 농도를 변화시키고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등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상호작용, 이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 작용 반작용이랑 우리가 물리에서 배웠던 뭐 크기가 같고, 뭐 방향이 반대고, 뭐 주어 목적어 바뀌는 뭐 그런 개념이랑 좀 다르게 작용을 주는 쪽이 있으면 반작용 뭔가 다시 되돌아온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애들이랑 가르치면서 애들이 작용이 뭔지 반작용이 뭔지 어디에서 뭐 장단을 맞춰야 될지를 갖다가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먼저 발생시키면 그게 작용이 되는 거야. 먼저 작용을 시키면은 먼저 작용시키면은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작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먼저 작용이 됨으로써 다시 되돌아오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고 산소 농도가 증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 밑줄 그어주시고 자, 지렁이는 뭐 토양 속 구멍을 뚫어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빗물 잘 스며들게 하며 뭐 낙엽이나 썩은 뿌리 등을 분해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봐볼게요. 자,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명체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먼저 작용을 줬어요. 그죠? 그러면은 반작용으로 이제 뭐가 오게 될 거냐면은 우리 다시 생물체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반작용이 올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지렁이가 토양 속에서 그러니까 지렁이가 토양 속 그러니까 토양 속이니까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작용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생물적 요인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뭐가 되겠습니까?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작용을 주었고 이거에 대한 반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식물이 잘 자라게 해주는 반작용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환경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빛의 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빛의 색이라고 보면 우리가 밝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밝기, 빛의 밝기. 자, 밝기라고 나와 있는데 울타리 조직이 있고 해면 조직이 있습니다. 자, 이거 구별을 되게 잘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울타리 조직에는 다소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염록체 세포 소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가보시면은요. 자, 강한 빛을 받는 쪽에 잎은 두껍고 약한 빛을 받는 쪽에 잎은 얇고 넓다라고 나와 있는데, 울타리 조직 쪽에 그러니까 강한 빛을 받는 잎에서는 이제 해면 조직 대비 그 광합성할 수 있는 그 염록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빛이 세기 때문에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약한 빛 같은 경우에는요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빛의 파장이로 나와 있는데요. 자, 빛의 파장은 얘들아 이렇게 봐야 돼요. 파장과 선생님 앞에서 얘기해줬지만은 에너지랑은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파장이 작을수록 보통 에너지가 크다고 얘기해주게 되는 건데, 그럼 파장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높으니까 그만큼 투과력이 어떠냐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센 자색 계열이 이렇게 깊게 뚫고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자색 계열이 깊게 뚫고 간다고 보면은 가보겠습니다. 뭐 자색 계열이 뭐 하고 이렇게 뚫고 그러면은 야 자색 계열이 저기까지 뚫었다라는 거니까 여기 누가 붙냐면은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얘네를 가지고 광합성 할 수 있는 각종 플랑크톤들이 이렇게 막 붙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쫙쫙 빨아가는 거는 뭐야? 자색을 갖다 막 쫙쫙쫙 빨아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싫어하는 빛은 자색과 상대적으로 좀 에너지가 낮은 적색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색 계열은 얘네들이 안 하고 이렇게 뱉어내요. 적색을 이렇게 뱉어내니까 얘네들이 이제 무슨 색으로 보이냐면 이게 홍색깔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홍조류라고 그래요. 홍조류. 그럼 반대로 이제 에너지가 낮으려면 파장이 길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제 적색 계열의 빛이라고 그러거든요. 투과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빨간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 투과가 굉장히 약합니다. 투과가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오게 되냐면은 이 적색을 좋아하는 녹조류들이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죠. 녹조류들이. 그래서 여기에 녹색깔로 보인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적색광보다 청색광이 에너지 세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곳에 투과한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적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녹조류가 깊은 바다에 있는 청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홍조류가 많이 분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온도와 생물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온도와 생물에 대해서. 자, 포유류는 추운 지방에 살 수 있도록 몸집이 크고 귀하고리가 같은 말단 부위가 작다. 왜냐면은 열을 갖다가 방출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최소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나 여기 귀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작습니다. 곰이 막 귀가 막 이만하진 않거든요. 그죠? 곰은 귀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체온 유지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추운 지방에 사는 정원동물은 깃털이나 털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서 몸에서 열이 방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개구리와 같이 변온동물과 곰, 박쥐 같은 포유류는 겨울에서 겨울잠을 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를 갖다가 비축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식물에 적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낙엽수는 기온이 내려가면 잎을 떨어뜨리지만 상록수는 잎의 큐티클층이 두꺼워서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겨울을 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물의 적응, 그리고 물과 생물에 대해서 이제 좀 나와 있죠. 자,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곤충 몸표에 키틴질로 되어 있고, 파충류는 몸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으며, 조류와 파충류는 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있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식물의 적응에서 나와 있는데 알로에와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사는 식물에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자, 저수 조직 동그랗게 쳐놔주시고 여기서는 물을 저장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인장과 같은 식물이 잎이 가시로 변해 수분의 증발을 줄인다라고 나와 있고, 자, 관다발이나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공기와 생물에서 나와 있죠.
자,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혈액의 적혈구 수가 많아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한다. 아무래도 적혈구 안에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녀석은요, 산소 운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비교적 산소의 농도가 아랫지방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은 산소더라도 하나라도 더 빨아가기 위해서 몸의 적혈구 수를 확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효율적으로 운반하려고 한다. 그렇게 적응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토양과 생물에서 나와 있죠. 토양의 깊이에 따라 공기와 함량에 따라 분변을 새기는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먹이 관계. 생물 사이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는 먹이사슬과 먹이그물이 따로 나와 있는데, 먹이사슬, 먹이그물. 이거 앞에서 다뤄봤지만은요, 여러분들, 생태계 안에서는요, 얘네들 관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굉장히 안정한 생태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자, 먹이사슬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쫙 연결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먹이사슬이라고 보는 거고,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그물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게 복잡할수록 안정한 생태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최종 속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된 거, 먹이그물 같은 경우는 서로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이거를 먹이그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의 흐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생산자. 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라고 보통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아까 전에. 그래서 식물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등등등 해가지고 최종 소비자의 순으로 먹이 관계를 따라 전달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자, 피라미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여기 꼭대기가 이제 상위 영양 단계고 여기 아래가 하위 영양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개체수는 많아지고, 그죠? 다시 개체수가 줄어들고, 이제 뭐랄까 전체적인 에너지 양도 줄어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 효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는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건 이따 한 번 더 다뤄보게 될 거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봐보시면은요. 자, 생산자가 말하면 하위 영양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유기물에 저장한 에너지 일부를 세포 호흡을 통해 생물이 생명을 떠나는 데 쓰이거나 열 에너지가 방출된다. 일부는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된다로 나와 있습니다. 자, 먹이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 에너지 양이 점점 감소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얘네들의 근원지는 어디가 되는 거냐면은 태양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태양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생산자 자체가 태양 에너지를 받음으로써 얘네들이 뭐 하냐면 광합성을 하겠죠? 그죠? 광합성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식물도 알다시피 호흡을 하죠. 그래서 호흡으로 인한 열 생성을 갖다가 이제 바깥으로 내보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얘네들이 결국은 상위 영양 단계 1차 소비자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자, 1차 소비자 전달이 됐고, 얘네들 열을 방출하는 당연히 얘네도 호흡도 할 거고, 얘네들 2차 소비자로 가게 되겠죠? 이것도 이제 호흡으로 이제 열이 발생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죄다 어디로 가냐면은요, 다 분해자로 가고 있어요. 그죠? 이 분해자 같은 경우는 사체나 배설물을 처리해주는 애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식물 같은 경우는 배설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사체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들이 사체도 나오지만 배설도 합니다. 동물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다 분해자를 가져가서 다시 환경으로 돌려준다. 그래서 땅이 비옥해지면 다시 생산자한테 그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런 순환 과정을 계속 거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태 피라미드에서 나와 있는데, 자, 안정된 생태계에서는요, 에너지양, 생물량, 개체수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생태계에 대한 평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의 개체수, 에너지 흐름이 급격히 변하지 않아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다.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생태계 평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먹이관계와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먹이관계를 통해 전달되므로 생태계 평형 먹이관계에 의해 유지가 된다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먹이관계가 생태계 평형에 이제 미치는 영향에서 나와 있는데요. 뭐 늑대 사냥 허용했더니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 번은 꼭 짚고 몇 번씩은 그냥 한 읽고 가볍게 읽고 가는 게 좋아요.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 늑대 사냥을 허용을 하였고, 그죠? 늑대의 개체수가 감소해서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왜냐면은 사슴은 늑대보다도 하위 영양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늑대의 개체수가 줄어들어 보니까 사슴이 아무래도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근데 사슴이 늘어나다 보니까 풀을 먹는 애들이 많아진 거야. 그러면 초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겠죠. 그래서 초원의 생산량이 감소가 되었고 먹이가 부족해서 이제 사슴의 개체수가 다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간섭은 먹이 관계에 영향을 미쳐 생태계 평일을 깨뜨릴 수가 있다. 이거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자, 생물군집과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생물군집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물군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평형이 회복관계인데, 자, 여기 보시면요, 1차 소비자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요, 2차 소비자가 먹을 게 많아지고 생산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먹는 애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감소, 얘는 증가가 될 거고요. 자, 증가가 되다 보면은 2차 소비자가 늘어나다 보면은 1차 소비자가 다시 감소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감소하다 보니까 다시 1차가 증가하게 되면서 먹을 게 적어진 2차 소비자도 똑같이 감소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평형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건데 보통 평형이 깨지는 이유는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멸치가 생태계 평형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보존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예체능 정도 되는 그냥 뭐 예체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볍게 훑어보고 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체능을 뭐 비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용 이론보다는 몸으로 좀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그게 어려운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론 자체는 상당히 이해 안 되는 그렇게 어렵진 않나 행동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생태계 보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예체능의 개념 정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난이도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제가 비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생태계 보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선생님 미술과 피아노를 꽤 오래 배웠거든요. 미술과 피아노도 한 13년 정도 배웠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 12년 정도 배웠었어요. 12년 정도. 네, 그래서 선생님도 원래 예체능 쪽으로 좀 가보려고 좀 되게 많이 막 하고 그랬었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중간에 좀 여러 가지 좀 선생님에 대한 개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선생님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거 다 버리고 공부를 택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간혹 가다가 뭐 선생님이 뭐 칠판에 그리는 그림은 조금 별로 수도 있겠지만은 선생님이 실제로 그리는 그림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혹시나 이제 선생님에 대한 이 마더통 영상을 보고 그림을 그려달라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림을 또 그려줄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뭐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피아노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저기 월미도에서 카페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피아노도 쳤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은 원래 그런 쪽으로도 조금 되게 가끔은 취미생활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선생님이 좀 더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요 뭐 피아노 치는 것도 가끔씩 친구들한테 좀 보여주는 그런 것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 어쨌든 뭐 말이 너무 길어졌고요. 자, 생태계에 대한 보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환경변화와 생태계에서 나와 있는데 인간의 활동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자연 상태에서 생태계 평형 유지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환경변화가 일어나면 생태계 변형이 깨진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인간 활동을 비롯한 여러 요인 이것도 포함되겠고 천재지변이 되겠죠. 환경변화 그죠? 생태계 평형이 깨지게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급격한 생태계 변화는 다시 자정작용을 통해서 결국은 회복이 되긴 합니다. 생태계 평형으로 인해서. 자, 환경변화 요인에서 나와 있는데 자연 요인 나와 있죠. 자, 산불, 지진, 홍수, 산사태, 화산 폭발 등으로 생물의 서식지가 감소해 생물 다양성이 낮아지고 생태계 변형이 깨진다. 그 다음에 인간의 개입이죠.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 그래서 숲 훼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과다한 사냥과 밀렵에 대해서 나와 있고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태계 평형을 유지한 노력 이게 더 중요하죠. 뭐 사실 훼손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 생태계를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더 중요한데 환경 개발에 대한 제도적으로 규제를 한다. 그쵸? 그 다음에 하천을 복원하면 평형이 깨진 생태계를 되살린다. 그쵸? 도로나 댐 등을 건설할 때 생태통로 설치에 서식지가 단절되는 것을 막는다. 그쵸? 생태통로 아까 전에 나왔던 부분이죠. 도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옥상정을 가꾸고 도시의 숲이나 공원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고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구역과 멸종 위기의 처한생물을 천연기념물을 지정하여 보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여기까지 되겠고요. 자, 다음 OX 빈칸 채우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3단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종다양성과 내용이 그래도 얼추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은 내용 자체를 전반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단원의 마지막을 다 했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여기 있는 내용 여러분이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OX 빈칸 채우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생태계는 생물의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을 얻으며 다른 생물들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생태계에서 서식하는 하나의 생물을 개체라고 하고, 그죠? 하나의 생물. 그 다음에 일정한 지역에서 사는 같은 종의 개체물을 개체군이라고 얘기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 같은 종의 개체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같은 군주에 속하는 생물은 같은 종에 속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근데 같은 종이라 이건 다른 종일 수도 있더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 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에 해당된다. 자, 네, 4번 가보겠습니다. 자, 생태계는 일정한 지역의 서식지 전체를 의미하므로 숲, 사막, 연못 등 크게 다양하지만 저수지, 공원 등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생태계라고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인위적인 것도 생태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거기다 강을 만들고 막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4번에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5번.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이루어지는 땡땡땡과 빛, 온도, 물, 토양 등을 포함한 땡땡땡으로 나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요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곰팡이, 버섯, 세균은 뭐 어디에 속한다 그랬죠? 이거 세균이니까 이건 분해자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식물성 플랑크톤이니까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들어내는 생산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지렁이가 토양을 통기성을 좋게 만드는 것은 이거 같은 경우는 비생물적 요인 환경에게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반작용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9번 가보겠습니다. 자, 과일박쥐가 식물의 열매와 씨를 먹고 사는 것은 이거는 상호작용에 해당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가을이 되어 기온이 낮아지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것을 갖다가 가을이 되어 기온이 낮아지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것은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건 작용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1번인데요. 자, 식물에 낙엽이 있잖아요. 쌓여 토양이 비옥해지는 것은 갖다가 우리가, 자, 여기서 작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바로 넘어가는 거잖아. 10번에서 11번으로. 반작용이 해당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빛의 세기에 따라서 식물의 생장 속도가 달라지는 것은 이거는 이제 작용이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숲의 위쪽으로 갈수록 빛의 세기가 강해지므로 숲의 위쪽에는 강한 빛에 적은 식물 잘 자라고 아래쪽에 약한 빛에 적은 식물 잘 자란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죠?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에 하나의 개체에서도 약한 빛을 받는 잎은 강한 빛을 받는 빛보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여 두껍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반대가 됐죠. 아까 전에 울타리 조직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렸었는데 이건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파장이 긴 적색각은 깊은 곳까지 투과하지 못합니다. 이것부터가 잘못됐네요. 그죠? 파장이 길면은 되려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투과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애초에 틀린 말이 되겠고요. 투과하지 못함으로 적색강주를 이용하는 홍조류, 홍조류는 이건 녹조류라고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건 녹조류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 깊은 곳에 많이 분포하고, 파장이 짧은 청색강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쵸?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까지 투과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청색 주로 이하는 녹조류와 홍조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거 완전히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15번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6번에 추운 지역에 사는 조류, 포유류 등의 정원동물은 몸이 털로 덮여 있거나 피하 지방이 두껍고 열 손실을 방지한다. 특히 포유류는 추운 지역에 서식할수록 몸집이 크고 몸의 말단부가 작아진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개구리 등의 변온동물은 기온이 낮아지면 겨울잠을 자거나 햇빛을 받는 양을 조절해 외부 온도에 적응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맞는 말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은 서식지의 수분량에 따라 건생식물, 중생식물, 습생식물, 수생식물로 나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이거 싹 다 이거는 외워야지만 좀 풀 수 있는 문제는 되게 많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동물은 자, 서식지의 수분량에 따라 수분 증발을 방지하거나 수분 배설을 방지하는 방식을 통해 적응하며 살아간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봐봐요. 수분량에 따라 수분 증발을 방지하거나 배설을 방지하는 방식. 그렇죠. 수분량에 따라 가지고 수분량이 많으면은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양을 조절하겠죠. 만약에 수분량이 적으면은 이게 수분 증발을 방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한다 이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19번은 이제 이게 X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동그라미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번 한번 가보시면은요. 자, 생산자가 1차 소비자에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에게, 2차 소비자 상위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먹히는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먹이사슬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먹이사슬. 먹이사슬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가보겠습니다. 21번에. 자,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 전체의 무게를 생산자부터 차례대로 쌓아 올린 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생물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물량 피라미드라고 한다. 그 다음에 22번 가보시면은 땡땡땡은 먹이사슬을 통해 하위 영양 단계, 상위 영양 단계에서 총량이 점점 감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에너지죠. 에너지. 자, 그 다음에 하위 영양 단계 땡땡땡이 상위 영양 단계 땡땡땡보다 많아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로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개체수가 돼야 되겠죠. 개체수. 그죠? 개체수. 이것도 개체수. 그죠? 자, 땡땡땡이란 각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에너지 양의 비율을 말한다고 나와 있는데, 24번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에 해당되겠죠. 전 영양 단계보다 현 영양 단계죠. 그죠?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5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5번인데, 각 가정 순서에 맞게 배열하시오로 나와 있는데요. 보자. 갑자기 1차 소비 개체수 갑자기 일시적으로 증가가 됐다. 이거 갑자기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이게 맞겠죠. 먼저 시작 자체는, 그죠? 25를 그래서 다가 시작이 되면은, 자, 예측을 해보세요. 이게 증가되니까, 얘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얘가 많아져야 될 거 아니야. 얘 입장에서 얘가 먹어질 게 많아지면 얘가 많이 잡아먹게 되므로 얘는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 누가 와야 되는 겁니까? 가가 와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누가 오면 되는 겁니까? 나가 와야 되겠죠. 왜? 얘 입장에서는 지금 난감해진 거야. 얘가 줄어서 먹을 게 없어졌는데 지금 2차 소비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많이 잡아먹으니까 감소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슴의 개체수가 급증하여 사슴에 섭식하는 나무가 줄어들고 사슴을 섭식하는 늑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은 가에 해당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가 한번 가볼게요. 그죠? 사슴의 개체수가 급증. 사슴보다는 이제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 개체수. 누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2차 소비가 되겠죠? 그럼 급증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고, 사슴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 해당되는 건 맞는 말이 되겠죠? 25번에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2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더라도 영양 단계를 통한 에너지 이동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변화가 있죠. 에너지 이동에는 변화가 있죠. 그죠? 적을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다와 달리 어떤 개체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때는 생태계 평형 상태로 회복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정작용을 해서 평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29번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섭식하는 늑대를 모두 제거하면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없다죠. 없다. 그죠? 어쨌든 간에 보호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사슴이 막 늘어나 버리면은 살아갈 초원조차도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생태계 평형은 날씨 등과 같은 비생물적 요인에 의해서도 유지가 잘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쵸?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31번과 30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인데, A와 B는 각각 1차 소비자와 생산 중 하나가 되겠고, B의 에너지 효율은 10%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뭐 등등등 나와 있고, 자, 일선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자, 여기 에너지 분석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15와 5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갖다가 얼마큼이라면 20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0만 남았어요. 그럼 A와 B를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일단 A 쪽에 들어갈 에너지 양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빼기 얼마큼이요? 1십, 100, 1000만, 99만 9천을 빼면 얼마큼 남겠습니까? 자, 1000만큼 남겠죠? 자, A에 1000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이제 몇 퍼센트로 나와 있냐면 10%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는 100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자, 봐봐요.
1000, 100 빼면은 여기 얼마큼 남겠습니까? 800이 남겠죠. 800이 들어가게 될 거고 10 나갔고 20 나갔으니까 니은은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70이 돼야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자, 3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A는 생산자냐? 맞죠? B는 1차 소비자다.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쵸? 이거 맞죠? 자, 그다음에 A의 에너지 양은 90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A의 에너지 양은 900이다. 아니죠. 저거는 1000이 되겠죠?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숫자를 잘 기억해주고 난 다음에 선생님 3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B의 에너지 효율은 10%, B의 에너지 양은 10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거 100 써드렸었죠? 100 맞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5번에, 자, 기억은 80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기억은 800이다. 자, 볼게요. 자, 여기 봐보시면은요. 자, A가 아까 전에 다시 가볼까? 1000. 10%니까 이거 100. 100 나갔죠? 그러면 기억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100이 나가면 이게 기억이 이게 800이 됐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800과 100이니까 100만 남게 되는 거잖아. 그지? 예, 그래서 여기 뭐가 됐냐면은 800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은 90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 아까 전에 니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드렸었죠? 이거는 90이 되는 게 아니라 몇이 된다 그랬죠? 70이 된다고 얘기 드렸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20%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자, 가보자. 여기가 지금 20이에요, 20. 그죠? 여기가 1000이었고, 이게 100이었고, 그죠? 이게 20이 나가면 이게 10이 나갔으니까 여기에 몇이 나가야 되냐면 얘가 70이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70 나왔고, 이게 800이 나왔었고, 그 효율은 전 영양 단계보다 형 영양 단계가 되는 거니까 20%가 되는 게 맞는 말이 되겠죠. 네, 그래서 20%도 맞는 말이 된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38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자, 180, 12, 6, 1, 그리고 1115, 3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다 나와 있는데, 자, 생체는 생물량은 단위 면적당 생물체의 양을 나타낸다고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그쵸? 그치? 이건 정의니까 꼭 외워주시고요. 자, 39번에 상위 영양 단위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개체 몸집이 작아지면 생물량이 감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개체 몸집은 커지고 개체 수가 줄어드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메뚜기가 되면은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개구리가 되고, 매가 되고 막 그럴 거라면 점점 몸집이 커지면서 개체수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가 됐기 때문에 X. 자, 상위 영양 단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양 감소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개체수가 감소하게 됨으로써 에너지 양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15%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15%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것이 41번이죠. 자, 1차 소비자, 보자. 에너지 피라드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00분의 100이 되는 거죠. 1000분의 100. 1000분의 100이 되는 거니까 15%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몇 프로가 돼야 되면 10%가 돼야 돼요. 전 영양 단계보다 형 영양 단계. 1000분의 100 곱하기 100을 해줘야지만, 이제 에너지 효율이 나오는 건데 그게 10%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소비자가 볼게요. 여기가 생산자, 1차, 2차, 3차가 되는 거니까,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뭐가 되는 겁니까? 100분의 15가 돼가지고 곱하기 100까지 해주게 되면 이제 15%가 나야 되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5%가 되는 거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XX. 자, 43번 가보겠습니다. 상위 영양 단계가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에너지 효율은 봐봐요. 여기에서는 10%, 15%가 됐고요. 그럼 여기 입장에서는 15분의 3이니까 5분이니까 20%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상위 영양 단계로 에너지 효율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또 전반적으로 생태계 내용 다뤄봤고요.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외워줘야 되지만 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벼운 계산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우리가 지금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가볍게 볼 내용들은 아니니까, 그래도 한 번은 꼭 꼼꼼하게 좀 보는 시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